네, 8월 18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이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 빠진 데 이어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호주 빼곤 다 빠졌어요. 그래서 니케이도 0.55%,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0.61%가 빠졌고, 항생지수랑 상하이 종합지수는 마감 직전 상황까지만 체크를 했는데 1.7% 수준, 항생지수가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68% 수준 이렇게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콩 항생증시가 가장 좀 세게 큰 충격을 받고 얻어맞은 상황이라고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중국발 악재, 미국발 악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시장을 하방 압력을 준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에서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들이 또 더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이 고금리 상황이 오랫동안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한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조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동결을 하더라도 이게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23만 9천 건으로 나왔는데 이건 전주 대비 11,000건 감소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건 주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 방향성 자체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쌓여간다라면 요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23만 건, 20만 건 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 첫 감소세라는 거에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노동시장은 타이트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금리 이슈와 고금리 장기화 유지 이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헝다의 이름을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될지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또 헝다가 헤드라인에 지금 등장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죠. 이 챕터 15. 2년 전에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시발점, 진짜 시발점이죠. 시발점이었던 이 헝다그룹,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 중국이 부동산 건설과 이를 통한 부양, 이걸 확장시키기 위한 유동성 공급, 이걸 통한 내수와 수출까지 밀어붙이려는 그 3대 축, 이런 것들에 슬슬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헝다가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2년 전이었는데, 2년 전 이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시발점이었던 헝다그룹이 이번에 미국 법원에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건 다시 말하면 지금 재기를 노리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자빠져 가지고 어떻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경제적인 충격파만 남기고 역사의 뒤안으로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나름 어떻게 재기를 좀 해보겠다라는 명분을 만들면서 이 채무 변제 시간을 좀 얻어보겠다, 이런 전략이 지금 깔려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헝다그룹 상황을 보면 와, 진짜 이게 숫자 보면 노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1년, 22년 2년 동안의 손실액이 8,12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49조 원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440조 원이래요. 근데 자산 총액이 지금 33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무 초과 상태,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거죠. 그것도 훨씬.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어떤 채무 변제 상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고, 재밌는 거는 지금 중국 정부가 헝다에 대해서 공식 파산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유는 뻔합니다. 이 헝다가 진짜로 파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모라토리엄, 채무 지급 불이행, 그러면서 디폴트 위기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떤 걸 파산시키고 어떤 거를 숨통을 조금 열어줘서 유동성 공급을 해줘서 살릴지, 그러니까 누굴 죽이고 누굴 살릴지를 선별하는 이 속가내기 작업을 하긴 할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헝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들 파산
정리를 해버리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국 GDP의 25%가 부동산 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헝다 전체 부채가 지금 중국 GDP의 2%.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헝다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컨트리 가든이 이번에 촉발시킨 이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 상황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 지금 중국 정부가 뭘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리 가든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한 걸 보면 지금 인민은행도 노동당도 지금 똥줄 타는 거죠. 이거 진짜 뭐 안 하면은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뭐 하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헝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 파산 절차를 시작 안 했다. 그만큼 헝다가 무너지면 그 파급력은 꽤 클 수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재밌는 거는 근데 이번에 지금 미국에다가도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거. 네, 이런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체 채무액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달러 발행 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채무자들에 대한 변제 시간 확보 이런 것들이 또 헝다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 다시 말해 거꾸로 바라보면 헝다가 무너질 경우에는 중국 내수뿐만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해석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 증시 끌어내리고 아시아 증시 호주 빼고는 전부 다 싹 다 지금 아래쪽으로 눌러버렸다. 헝다가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먹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헝다 그룹 저러고 있고 적골났고, 지금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에가 컨트리 가든 사태가 불거지면서 가장 이제 우려가 됐던 게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가 무너지게 되면 대형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 자체는 금융 대출 시스템과 은행 시스템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정도 사이즈 프로젝트 규모가 지금 헝다의 4배라고 하죠. 컨트리 가든이. 그런데 컨트리 가든이 무너지게 되면 컨트리 가든과 연계되어 있는 이 신탁사들, 금융, 은행들 같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닌 게 지금 중국에서는 그래도 중국을 이끈다라는 표현을 받고 있는 대형 자산운용사 중주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확인해 버렸습니다. 계열사가 지금 사고 친 거죠. 무분별하게 투자하다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를 지금 본사에서 이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채 구조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걸 밝혔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인 KPMG를 고용을 했다. 여기까지 지금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 단계라는 건 심각 단계. 뭔가 지금 일이 불거질 수 있다가 아니고 이미 중국에서 의미 있는 금융권으로서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지금 부채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를 한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부동산 개발 회사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 리스크가 번지면서 금융 시스템으로 이미 전이가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지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중주그룹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180조 원이랍니다. 183조인가 그래요, 정확히는. 그런데 이번에 계열사가 부동산 투자 부실 이걸 확인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을 한 거고, 와, 지금 운용자산이 180조 원인데 지급 중단 규모가, 중단액 지급액이 110조 원이라는 거예요.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지금 뭐 하나 아직 뭔가 본격적인 액션, 예를 들어 가지고 컨트리 가든의 디폴트 선언 이런 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라도 나와주게 되면 정말 이게 생각하기 싫은 어떤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 중국 경제의 3대 축을 꼽을 때 보통 이제 부동산, 내수, 수출 이 3개를 3대 축으로 꼽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수도 개판이잖아요. 심지어 7월 소매 판매는 2.5%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7월 CPI가 마이너스 전환으로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이 확인이 되면서 중국도 디플레이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중국이 재현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지금 저성장에다가 부동산 위기 가능성, 은행 위기 가능성, 청년 실업률은 20%대, 그래서 아예 8월부터는 실업률 발표 안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에 대한 이 불확실성, 불투명성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게 될 신뢰도 저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지금 결혼 기피 문화 강하지,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지, 노동력은 감소하고 있지, 정말 지금 중국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고, 이 모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이즈가 작게 축소를 하면 그게 우리나라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뭔가 빵 터지면은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이 기침을 하면 바로 감기몸살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경제 관계 커넥션이 돼 있기 때문에 수출 주도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수출 1, 2위가 지금 중국, 미국이잖아요. 미국, 중국, 중국, 미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순위 다툼을 하는데, 중국에서 이런 상황들, 미국에서 고금리, 그럼 한국은행은 금리 이슈 어떻게 핸들링하게 하려고 저러는 거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안 좋게 얽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번 달에 지금 하는 총재는 정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금리를 올리자라니 산업 내수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금리를 동결하자라니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중국은 이 모양 이 꼴이고, 지금 거의 우리나라가 뭐 하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미국과 특히 중국에서 뭔가 악재가 빵 하나 터지게 되면 그 연쇄 파급 효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당장 내 지갑에 미칠 영향, 내 자산이 받을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자산시장,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증권, 그러니까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투자시장의 참여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이럴 때 리스크 해지 역량을 미국 국채 흐름과 비슷하게 보여주면 되게 좋은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보니까 약간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 과도기적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조금 대응하고 상황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미국, 중국 저렇게 난리니까, 특히 중국에서 저 난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바로 그냥 내리꽂았습니다. 뭐 이 정도로 빠진 걸 참 오랜만에 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5,000달러 초반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살짝 좀 반등을 해준 거죠. 그래서 거시기경제와 관련된 악재성 재료들을 거의 몸빵했습니다. 몸빵하면서 받아들였고, 과연 이게 지금 약간 25,000달러 초반 찍고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후퇴, 추가적인 바닥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25,000달러 아래로 한번 다녀올 것이냐, 이게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조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컴샤크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해요. 90% 정도는 안도 랠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25,000달러 터치하고 반등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도 랠리로 인해서 포모가 야기가 될 거고, 그래서 롱 포지션이 조금 더 축적이 되면서 늘어날 거야. 그런데 가격이 한 번 더 폭락하면서 사람들은 약세 감정을 확인하게 될 거고, 그러고 나서 혐오 랠리, 이런 형태의 반등이 나올 거다. 근데 랠리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에이씨, 이렇게 나 다 팔았는데 손절했는데 랠리가 나오니까 이제 혐오 랠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25,000달러 초반까지 찍고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기존의 지지 라인에서 저항 한번 맞고 여기서 떨어질 때, 이때 즈음에 이제 개미들 다 털려 나갈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지지 라인 지지 확인해주고 다시 반등을 하긴 할 건데, 이렇게 3만 달러를 향해 날아갔을 때 여기서 이제 손절 친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랠리는 혐오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혐오 랠리라는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24,900달러 부근에 중요 지지라인에 대한 테스트를 진짜 해버렸어. 살짝 터치했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땐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도 지금 여차하면 추가 후퇴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뭐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뭐 31,000달러 고점 대비로 봤을 때는 뭐 겨우 이제 12% 정도 빠진 거라서 별거 아니야. 이번 하락이 비정상적이거나 그렇게 뭐 심각한 것은 없어. 이렇게 조금 나이브하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이건 뭐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석도 있고 저런 분석도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 토니 더블이라는 분석가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차트에서 RSI를 봤더니 최근에 이 과매도가 RSI에서 과매도가 발생한 뒤에는 63%의 랠리가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라면 63% 랠리, 그러면 45,000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최근 한 번이 아니고 최근 두 번 과매도가 발생한 뒤에 63% 랠리가 했다. 그러니까 두 번, 이번 세 번째도 앞선 두 번의 경우처럼 반복이 되면 45,000달러까지, 다시 말해서 63% 반등을 하면 45,000달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분석가들도 전문 트레이더들도 하는 얘기들이 다 지금 방향성이 다르죠. 시장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개인으로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참고하시면서 액션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비트코인 청산된 물량을 비교를 한 건데, 이게 지금 FTX 때고, FTX 지난해 11월이고 이게 지금 이번이거든요. 이번이 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엄청 청산이 돼서 이런 진짜 급락빔이 한번 쏟아진 게, 요 정도가 쏟아진 게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쏟아진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아주 그냥 곰들이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한방 지금 매겼다, 뭐 이렇게도 조금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상황도 악재였지만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암호화폐 시장 내적으로 봤을 때는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이 스페이스X가 보유하고 있던 3억 7,3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이걸 더 비트코인의 하락 압력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진짜 맞아? 막 이랬을 텐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먼저 이걸 또 보도를 해가지고 대차대대포 보니까는 전량 매도 확인했어. 그런데 매도 시기는 좀 불분명하더라, 뭐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니까 제일 먼저 보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코인 크립토 미디어들이 받아 쓴 건데, 아무튼 뭐 지금 요런 스페이스X 이슈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시세를 더 압박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테슬라까지 물량을 건드렸다는 소식이 나온다거나 하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걸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요인을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 뭐가 있을까? 지금 이제 오늘 내일 곧 등장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게, 그레이스케일 GBTC 사건, SEC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이 오늘 나올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뭐 금명간 나올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레이스케일 사건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SEC가 패소하는 상황으로 등장을 해준다라면, 그건 이제 비트코인에 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거의 100% 수준으로 기대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마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소송이 판결이 언제 나올지, 정말 금명간 오늘 내일 중에 나올지, 아니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그건 또 이제 나와 봐야 아는 거잖아요. 나와 봐야 아는 거라서 봐야겠지만,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시장을 한번 상당히 의미 있게, 예를 들면 이제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이건 비트코인 매거진이 올린 건데, 지금 이 달러에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In Debt We Trust, 이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누군가가 바꿔야 되는데 누가 바꾸냐? 비트코인이 이걸 고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경제 시스템,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상황, 그래서 돈의 가치가, 피아트 머니의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결국에는 새로운 통화 혁신이 발생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비트코인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비트코인 매거진이 약간 좀 위트 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